설마 한국이겠습니까? 한국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판에 낄 수준은 아니죠. 일본 재계 인사가 이렇게 말하자 기자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AI, 반도체, 배터리. 그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년, 그 말은 기록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세상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75%, AI 메모리 압도적 1위, 배터리 52%. 이 세 개의 수치가 밝혀진 그 순간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나라가 이제 일본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쫓기지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설마를 현실로 만들어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의 한 연구실. 책상 위에는 도쿄에서 공수해온 묵직한 자료철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스턴 특유의 절제된 계절빛이 고요히 번지고 있었지만 그의 사유는 여전히 태평양 너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선은 이곳에 있었으나 의식은 분명 도쿄에 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카 케인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아시아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교수죠. 그날 목격한 광경은 오랜 연구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렬했는데 몇 달 전 노무라 본사 52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예고 없이 방향을 틀고 그 전환점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요. 52층 회의실에서 일본 경제계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 15명이 긴급히 소집되었고 모두의 표정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본부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탁 내려놓으면서 그들에게 TSMC가 밀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고 숨소리조차 아까운 정적이 흐른 뒤 앞자리에 앉아있던 미우라 켄지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패배한 건 일본이 아니라 충격적이게도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 기업이라고요. 그리고 그 기업 이름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다시금 얼어붙은 듯한 10초의 침묵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방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의 공기는 얼음장보다도 차갑고 쇳빛의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참을 혼자 1층 로비에 남아서 그 보고서를 천천히 펼쳐봤는데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긴급 분석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숫자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SK 하이닉스 목표주가 55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상향 조정, 무려 53%나 올린 겁니다. 노무라는 전 세계 투자은행 중에서도 가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목표가를 끌어올렸다는 건 단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전망이 적혀 있었는데요. 2026년 영업이익 99조 원, 2027년 128조 원이라는 숫자였습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영업이익이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하게 회사에 남는 돈이 128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엄청난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건데 보고서에는 HBM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왔어요. 처음 듣는 분들께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을 사람의 뇌에 비유해 볼까요? 아무리 뛰어난 뇌를 가졌어도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죠. HBM 메모리는 바로 인공지능의 혈관입니다. AI 챗GPT든 자율주행차든 인공지능 로봇이든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HBM이 바로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 칩에 쉴 새 없이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게 없거나 느리면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칩을 만들어도 제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HBM 메모리 시장을 한국의 SK하이닉스가 80%나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무려 80%입니다. 이건 단순한 1등이 아니에요. 압도적입니다. 시장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미국의 큰 기업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구글도 결국 한국 기업에게 HBM을 공급받아야만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보고서 하단에는 비교 분석표가 있었는데 TSMC 예상 영업이익 60조 원, SK하이닉스 예상 영업이익 128조 원 2배가 넘는 차이였어요. 이번엔 TSMC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TSMC는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데 파운드리라는 사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뛰어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걸 만들 공장은 없어요. 그래서 설계도 만들고 TSMC에 가서 대신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TSMC는 역사가 깊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세계 1위를 지켜왔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도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도 모두 TSMC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회사로 인정받아왔죠. 그런데 지금 그 TSMC를 한국은 추월하려 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회사가 동시에 나서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죠. 하이닉스는 HBM으로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TSMC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이런 괴물 같은 기업이 두 개나 있다는 겁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타워가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미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G3 국가, 아시아의 중심 일본, 이 모든 단어, 일본의 표현 방법들이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25년간 모아온 데이터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2005년 한국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5년 지금은 일본의 20배 이상을 훌쩍 넘어섰어요. 불과 2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고 건물이라고는 제대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며 산이라는 산은 모두 민둥산이었던 나라였어요. 이제 그 나라가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을 켜서 일본 야후 재팬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댓글란을 읽어보니 일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는데 우리가 잠든 20년 한국이 깬 20년 한국이 성장 속도가 무섭다고 니혼케이자이 신문 온라인판에는 더 직설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추월 이미 불가능 단계 진입. 주요 매체조차 공식적으로 패배를 선언한 겁니다.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동료가 지난달 보내온 메일이 떠올랐는데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모든 첨단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공급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도 같은 상황이라고 했어요. 결국 한국은 단순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로만 보던 나라를 두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하버드 연구소 조교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아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협조 요청을 해달라고 했어요. 모두를 위해 이 현상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답변이 왔어요. 한국 측에서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가이드 연구원까지 배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이제 직접 확인할 인천이었어요. 이 기대감, 긴장감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본 것은 데이터를 훨씬 뛰어넘는 현실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인천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 시간이었죠. 짧은 비행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노무라 보고서의 숫자들을 되짚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동해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였고 이윽고 한반도의 해안선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기대감을 느꼈어요. 25년간 데이터로만 보던 나라를 이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지나자 한 청년이 손을 들어 저를 반겼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띤 사람이었어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소속 조영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제 짐을 받아들며 차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그가 설명했어요. 이 공항이 2005년에 개항했을 때만 해도 세계는 반신반의했다고, 한국 같은 나라가 이런 규모의 허브 공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본 지표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어요. 지금 달리는 이 도로가 올림픽대로라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만들어진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은 개발도상국이었다고 했어요. 세계는 한국이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반도체와 첨단 기술 제품을 나르는 산업 동맥이 되었다는 겁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변을 따라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시 전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결코 과장하거나 자랑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히 전달하는 톤이었어요. 저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로비에서 만나자고, 이천 하이닉스 공장을 보러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른 시간이냐고.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공장 불빛을 보셔야 한다고, 한국의 반도체는 밤에 더 뜨겁게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간단히 씻고 로비로 내려가자 조영수 연구원이 이미 와 있었어요. 차에 오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꽤 많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일찍 움직이는 편이라고 했어요. 특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하는 게 일상이라고 합니다. 이천에 가까워지자 창밖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저 안에서 전 세계 HBM 메모리의 80%가 생산된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인데도 공장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건 마치 잠들지 않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습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돈된 복도가 나타났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방진복을 입어야 한다고, 클린룸은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탈의실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우주비행사 같았습니다. 클린룸 입구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온갖 설비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소음이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장이 돌아가는데도 조용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사람의 손이 직접 닿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어요. 각 단계마다 모니터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모든 것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HBM 생산 라인이라고, 저 안에서 인공지능의 심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요.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TSMC와 SK 하이닉스의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제가 도쿄에서 본 노무라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영업이익 전망 TSMC 60조 원, SK 하이닉스 128조 원, 2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HBM 때문이라고.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이미 압도적 기술력을 확보했고 경쟁사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공장 단지 전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이건 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라고. 한국은 자원도 없고 땅도 좁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지난 25년간 데이터로 본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공장은 24시간 돌아간다. 멈추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천 공장 투어가 끝나고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근처에 숙소를 잡아뒀다고. 오늘은 좀 쉬시고 내일 아침 일찍 서산으로 이동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새벽부터 움직여서 피곤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느끼는 순간들을 곱씹어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오늘 목적지는 충남 서해안 쪽이라고 했습니다. 이천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창밖으로 한국의 전원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이어졌고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충남 서산은 원래 농업과 수산업이 주요 산업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기술 산업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차창밖 풍경을 보며 조영수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배터리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기업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LG화학은 당시 배터리 소재 매출이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2030년까지 21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했어요. 12배 성장입니다. 이렇게까지 과감한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건 기술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한국 기업들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전 분야에 투자를 쏟아부었다고 해요. 특히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인데 생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누가 더 좋은 양극재를 만드느냐가 배터리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LG화학은 2026년까지 한국, 중국, 유럽, 미국에서 사각 생산 체제를 구축했고 양극재 생산 능력을 26만 톤까지 확대했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거점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공급망을 안정화시킨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조영수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변수가 하나 있었다고 말하며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겁니다. 배터리의 필수적인 리튬 가격이 2021년 2월 톤당 9,000달러에서 1년 만에 5만 5천 달러까지 6배나 급등했다고 했어요. 발칵 뒤집힐 상황이었죠.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니켈과 알루미늄 같은 핵심 광물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했어요. 원자재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광산업체들과 직접 장기 계약을 맺으며 공급망을 안정화시켰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지금 한국 배터리가 세계 1위로 올라선 비결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산에 가까워지자 풍경이 또 달라졌고 거대한 공장 단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저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서산 스마트 메가팩토리라고요. 오늘날 저곳에서 전 세계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생산된다고 했어요. 공장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크기였어요. 공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가자 안내 담당자 김영준 팀장이 반겼어요. 간단한 브리핑을 받고 생산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이천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방진복을 입어야 했어요. 생산 라인에 들어서자 거대한 기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을 만들고 조립하고 검사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건 3원계 배터리라고 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이죠. 중국도 만드는 LFP 배터리와 한국은 만드는 3원계 배터리라고 했어요. 중국 배터리는 싸고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무겁고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치 저그러시처럼 물량으로 승부하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반면 한국 배터리는 가볍고 성능이 월등하지만 만들기가 까다롭고 가격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배터리가 한때 빠르게 성장했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린 천천히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3사가 체결한 계약 목록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페라리가 SK온과 람보르기니가 삼성 SDI와 포르쉐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최고의 슈퍼카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페라리의 심장이 한국에서 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슈퍼카는 성능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무겁거나 출력이 떨어지면 절대 채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완벽하게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전기차는 덩치가 크니까 배터리 넣을 공간이 충분하죠. 그런데 사람 모양의 로봇은 다르다고 했어요.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제한적이고 순간 고출력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작고 가볍고 성능 좋은 배터리가 필수라는 겁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50배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작고 가볍고 성능 좋은 배터리가 필수인 시장이라고 했어요. 결국 그 거대한 미래 시장을 한국이 장악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로봇이 걷는 길 위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새겨질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장악한 건 단순히 배터리 시장이 아니라 미래 전체라는 것을요. 투어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배고프시죠? 서산은 배터리만 유명한 게 아니라고, 꽃게도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꽃게탕 전문점이었어요. 들어가자 커다란 꽃게들이 수조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자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꽃게탕이 나왔어요. 한 입 떠먹는 순간 감탄이 나왔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깊었어요. 꽃게살은 탱탱하고 달았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서산 사람들은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배터리도 그렇고 꽃게도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든 것에서 최고를 추구한다. 타협하지 않는 완벽주의가 배터리 기술력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꽃게탕을 먹으며 조영수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은 울산으로 간다고, 거기서 KTX를 타고 이동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울산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들판과 산들이 이어졌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자리에 앉아 울산에 대해 미리 설명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울산에 가면 SK온이라는 회사를 방문하게 된다고, 이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한국 산업 역사의 축소판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SK온의 뿌리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어요.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 걸프 오일과 합작해서 대한석유공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폐허였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이었죠.
그런데 그때 한국은 정유 공장을 짓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다고 해요. 석유도 없는 나라가 정유 공장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1966년 울산의 첫 정유 공장이 완성되었다고, 당시 전 세계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공장은 성공했고 한국 산업화의 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 걸프가 철수한 뒤 선경그룹이 인수하면서 민간 기업이 되었고 1982년 유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석유 시추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1984년 예멘 마리부 유전이 시작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역사가 깊은 회사라는 게 느껴졌어요. 조영수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997년 유공은 SK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배터리 사업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석유 회사가 배터리를 만든다는 게 이상하게 들렸다고 해요. 그런데 SK는 미래를 봤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 시대가 끝나고 전기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2011년 SK이노베이션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업을 재편했다고, 배터리 사업부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 미국에서 큰 소송을 당했다고 했어요. LG와의 기술 분쟁이었습니다. 미국 무역위원회가 SK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발칵 뒤집힐 상황이었죠.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SK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어요.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배터리 사업부를 완전히 분리해서 SK온이라는 독립회사로 만들었다고 해요.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전략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어요. 교수님, 어쩌면 이게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일지도 모른다고, 위기를 만나면 더 강해진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의 24시간 불빛, 서산 LG 공장의 거대한 규모, 페라리와 포르쉐가 선택한 한국 배터리,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조영수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를 보면 어느 나라든 좋은 기업이 하나쯤은 있지 않느냐고, 한국만 특별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한 분야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회사가 세계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고, 배터리는 LG, 삼성, SK 세 회사가 전 세계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고 했어요. 조선은 또 어떻냐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영수 연구원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삼성과 LG가 세계 1위고, 스마트폰도 삼성이 애플과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자동차는 현대기아가 전 세계 판매량 3위 안에 들어가 있고, K-팝은 아시아에서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한두 개 분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가 맞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땅의 크기로 국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한국은 남한만 따지면 남북한 전체 면적의 절반도 안 되고 인구는 5천만 명 남짓인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알면 알수록 더 놀라실 거라고, 한국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라고 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업단지가 울산이라고, 한국 산업화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차를 타고 SK온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공장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도 보였고 석유화학 공장들도 보였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울산은 1960년대부터 한국 중화학 공업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가난했던 한국이 산업국가로 도약한 출발점이 바로 이곳이라고 했습니다. SK온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를 거쳐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한 사무동이 나타났어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 배터리 산업 전체를 조망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에는 3개의 배터리 대기업이 있다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회사가 따로 놀지 않는다고 해요.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한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LG는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SK온은 고밀도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며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서 앞서 있다고 했어요. 각자 강점이 다르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서 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이닉스가 칼이라면 삼성은 방패였고 배터리는 심장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였던 겁니다. 자료를 넘기자 테슬라 옵티머스와 피규어 원 사진이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 두 로봇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테슬라는 LG와 협력하고 있고 피규어는 삼성과 손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라고 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3천만 대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3천만 대입니다. 현재 전기차 연간 판매량이 1,000만 대 수준인 걸 생각하면 3배가 넘는 시장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00 하이닉스에서 본 HBM 메모리가 인공지능의 두뇌라면 여기 배터리는 인공지능의 심장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한국이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힘이었던 겁니다. 공장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라인을 따라 걸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배터리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저기 보이는 배터리가 로봇용 고밀도 배터리라고, 같은 크기에서 기존 배터리보다 30%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 한국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기술 격차가 최소 3년에서 5년은 난다고 합니다. 투어가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울산공업단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공장들이 연기를 뿜으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의지의 승리였던 겁니다. 울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 서울로 향했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지금까지 하이닉스와 배터리 회사들을 봤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조영수 연구원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3년 경기도 용인 기흥에 첫 반도체 공장을 세웠다고 64KB D램 개발로 시작했다고 해요. 역사가 깊은 회사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 이후로 계속 확장해왔다고 합니다. 1999년 화성에 공장을 세웠고 2015년에는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착공했다고 해요. 2017년 가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P1, P2, P3 라인이 모두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아산과 천안에는 패키징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공장이 있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반도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대단했지만 삼성전자는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300조 원을 투자해서 7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만든다고 해요. 기존 기흥 화성 평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300조 원입니다. 이건 한 기업의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조영수 연구원이 말했어요. 삼성전자가 최근 몇 년간 조금 어려웠다고, HBM 분야에서 하이닉스에 뒤처졌고 주가도 한때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4만 전자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하이닉스와의 기술 격차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해요. 엔비디아 검증도 통과했고 테슬라와도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최근에 본 기사가 떠올랐어요. 저는 조영수 연구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전 깐부회동이라는 게 있지 않았냐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서울에서 치킨을 먹었다는 기사를 봤다고 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다고. 그게 정말 화제였다고 해요. 삼성동에 있는 작은 치킨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깐부라는 단어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한다고 해요. 어린 시절 구슬치기 놀이를 할 때 한 팀이 되는 것을 깐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만난 걸 깐부회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진정한 동료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영수 연구원이 휴대폰을 꺼내 기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세 사람이 팔을 걸고 러브샷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젠슨 황은 양념치킨을 먹으며 주위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아이폰 쓰는 사람에게 장난으로 갤럭시를 가져오셔야죠 라며 셀카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정의선 회장은 러브샷을 제안했고 세 사람은 일어나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전 세계 기술 산업을 이끄는 거물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영수 연구원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들이 일반 식당에서 시민들과 섞여 식사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한국이라고. 거리가 가깝다고 해요. 기업 총수들도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젠슨 황이 엔비디아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를 선물로 가져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을 하겠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와 손을 잡는다는 건 한국 없이는 AI 미래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덧 서울에 입성하였고 삼성동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본사에 도착해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벽면에는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반도체 웨이퍼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였어요.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하이닉스가 칼이라면 삼성은 방패라는 조영수 연구원의 말이 이제 이해되었어요. 하이닉스는 HBM에서 독보적이고 삼성은 전방위적으로 강하다는 겁니다.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도 하며 시스템 반도체까지 손대고 있어요. 결국 두 회사가 협력하면서도 경쟁하며 한국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한 겁니다. 삼성동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조영수 연구원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본으로 출발하신다고 공항까지 배웅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영수 연구원이 호텔 로비로 왔습니다. 짐을 챙겨 차에 올랐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일상 뒤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어요. 조영수 연구원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을 제대로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숫자로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숫자 뒤에 사람들을 보려고 하셨다고 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다고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고 말했어요.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눈 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한국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작아지며 시야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일본과 대만을 직접 봐야 했어요. 시간이 흐른 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한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일본 열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착륙 준비에 들어갔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곳 노무라 본사에서 일본 경제인들의 어두운 표정을 봤었죠. 이제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도쿄 시내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모든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역동성이 여기선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정체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풀고 노트북을 켰어요. 일본 경제 관련 최근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아사히 신문 특집 기사였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20년 실기, 한국의 20년 도약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추월당했다는 것을요. 기사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일본 반도체 점유율은 50%를 넘었다고, 그런데 2020년대 지금은 3%로 추락했다고 해요. 반면 한국은 75%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배 이상 차이였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월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시바 본사가 있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에게 자연스럽게 도시바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도시바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일본 전자산업의 자존심이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판마저 빛이 바래 보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르네사스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일본 최대 반도체 회사였던 르네사스는 지난 3년간 매출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직원 수도 대폭 줄었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압도적 기술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를 한국에 내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 정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일본은 과거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변했어요.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고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나리타가 아니라 하네다 공항이었어요. 타이페이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가는 동안 일본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두운 표정의 경제인들,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 자책하는 인터넷 댓글들,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이륙을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일본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제 대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TSMC의 본거지였어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거대 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타이페이 타오 위안 공항에 착륙한다고 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대만 섬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착륙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하는 차에 올랐어요.
타이페이는 일본과 또 달랐습니다. 더 작고 밀집된 느낌이었어요. 차가 신주 과학산업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TSMC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다음 날 TSMC 본사 근처를 둘러봤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은 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히 핵심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해요. 유출률이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치라고 했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대만 언론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TSMC도 하이닉스 따라잡기 불가능.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봤어요. HBM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이미 넘사벽 수준에 올라섰고 TSMC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만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요? 며칠간 타이페이에 머물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학계 교수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 위안 기술 고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TSMC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반면 한국은 기술도 뛰어나고 의지는 더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패권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 옮겨갔던 겁니다. 대만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난 며칠을 돌아보며 타이페이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대만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일본과 대만을 돌아보며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갔을까요? 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였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올랐습니다. 기내가 어두워지고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숨은 본질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땅이 넓다, 중국은 인구가 많다, 한국은 의지가 있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한국이 가진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한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 남짓,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00위권 밖이에요. 인구는 5천만 명 정도,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하자원은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없으며 희토류도 거의 없어요. 땅도 좁고 자원도 없으며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6위 강대국이에요. 내년에는 4위로 올라선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1인당 GDP 67달러, 전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건물은 무너지고 사는 민둥산이었으며 도로라고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공장도 모두 파괴되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1인당 GDP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든 첨단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5년간 경제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었어요. 보통 국가들은 100년에 걸쳐 천천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어요. 게다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비유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만약 지구가 하나의 고등학교라면 어떨까요? 200여 개 국가는 학생들이고 미국은 1등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70년 전만 해도 꼴찌였어요. 학교에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등입니다.
내년에는 4등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꼴찌에서 4등까지 70년 만에 올라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과목별 성적이었습니다. 반도체 과목 1등, 배터리 과목 1등, 조선 과목 1등, 디스플레이 과목 1등, K-팝 과목 1등, 한두 과목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천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IQ가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의지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에서 본 것처럼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새벽 4시에 출근하며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산에서 만난 사람들은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페라리와 포르쉐가 선택한 배터리를 만들면서도 더 좋은 걸 개발하려 했습니다. 울산에서 본 SK온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1962년 폐허 위에 정유 공장을 세웠고 2021년 미국에서 소송으로 무너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삼성전자는 사만전자라는 오명을 듣다가 6개월 만에 기술 격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한국 사람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의지였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없는 바다였어요. 저는 노트에 계속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땅이 만든 게 아니다. 자원이 만든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람이 만든 기적이다.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있어서 부자가 되었고 호주는 광물이 있어서 부자가 되었으며 러시아는 땅이 넓어서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가진 건 오직 사람의 의지뿐이었어요. 저는 일본과 대만을 떠올렸습니다. 일본도 의지가 있었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빠르게 근대화했고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도 재건해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충분히 잘 살게 되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SMC는 훌륭한 기업이에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렸어요. 반면 한국은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 80%를 장악했는데도 HBM4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2위인데도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LG, SK온, 삼성 SDI가 배터리 시장을 나눠 가졌는데도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건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원도 없고 땅도 좁으며 인구도 적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달려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새벽부터 일하며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노트에 또 다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자랑한다. 대만은 현재를 지킨다. 한국은 미래를 만든다. 이 대비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이야기하고 전후 재건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60년 전 이야기예요. 대만은 TSMC를 자랑하고 반도체 강국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한국은요? HBM4 전고체 배터리 3나노 파운드리. 모두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계속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강의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의지의 대륙 한국, 땅도 자원도 인구도 아닌 오직 의지로 만든 나라. 그게 한국이라고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강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강의는 명함이 없는 나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953년 한국은 국제사회에 명함을 내밀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명함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조선 1위, 디스플레이 1위, K-팝 열풍, 세계 6위 강대국, 이게 다 명함에 적힌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25년간 데이터를 받고 인간을 만났다로 정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숫자만 믿고 살았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 24시간 공장을 지키는 사람, 최고가 아니면 만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세 번째 강의는 200개국 중 6위.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의지다로 하기로 했어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중 6위입니다. 상위 3%예요. 그런데 70년 전에는 최하위였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되고 실행된 의지의 결과였어요. 네 번째 강의는 일본은 100년 역사가 깊은, 중국은 14억 인구, 한국은 7천만 의지로 정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부터 15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내세워요. 그런데 한국은요? 7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로 치면 19위예요. 역사로 치면 분단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7천만 의지가 일본의 150년 역사보다 강했고 중국의 14억 인구보다 강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의지의 대륙이다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향력으로 보면요. 작지 않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3분의 1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고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이 한국에서 나오며 AI 칩의 80%가 한국 메모리를 사용해요. 세계는 한국 없이 미래를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작은 나라입니까? 강의 마지막 문장도 정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이야기를 배워야 한다. 이 문장으로 끝내고 싶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보며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선진국들은 한국을 보며 정체를 깨뜨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이야기는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긴 비행 끝에 보스턴 로건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며 착륙 준비에 들어갔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강의가 제 학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거라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보스턴의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집 도착, 일주일 후 정비를 마친 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부 대형 강의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교단에 올라 가방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다양한 국적의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학생, 유럽 학생, 아시아 학생, 전 세계에서 모인 인재들이었어요. 칠판에 분필로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해냈는가?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한 나라의 기적을 연구할 겁니다. 1953년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전 세계 6위 강대국으로 올라선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말하자 뒤쪽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일본도 전후 재건에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라고. 마이클, 내가 생각하기에 일본과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마이클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둘 다 선진국이니까 비슷하게 성장하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비교표였어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 50%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3%로 추락했어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0%에서 75%로 올라섰습니다.
25배 차이입니다.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저는 칠판에 두 문장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자랑한다. 한국은 미래를 만든다. 돌아서서 설명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이야기하고 전후 재건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60년 전 이야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요. HBM4 전고체 배터리 3나노 파운드리 모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특별히 머리가 좋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한국 사람들의 IQ가 특별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의지입니다.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의지가 자원보다 크다는 뜻이었어요. 마이클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의 비밀은 의지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다고 말했죠. 그런데 왜 의지가 그렇게 강한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지도와 함께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남한 면적 10만 제곱킬로미터,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100위권 밖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돼요. 지하 자원은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없으며 희토류도 거의 없습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으며 인구도 적어요. 저는 칠판으로 걸어가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일본은 100년 역사가 깊은, 중국은 14억 인구, 한국은 7천만 의지.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부터 150년 역사를 자랑합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내세워요. 그런데 한국은요? 7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7천만 의지가 일본의 150년 역사보다 강했고 중국의 14억 인구보다 강했던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닌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질문이라고 답했죠. 사람들은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향력으로 보면요. 전혀 작지 않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3분의 1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고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이 한국에서 나오며 AI 칩의 80%가 한국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저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의지의 대륙이다. 학생들이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뉴욕을 아시죠? 전 세계 미식의 수도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거기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 레스토랑이 11개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레스토랑은 9개, 이탈리아 레스토랑은 1개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는 파스타와 피자의 본고장이에요. 그런데 뉴욕에서는 한국 음식이 더 많은 스타를 받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음식에서도 반도체에서도 배터리에서도 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정책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화이고 정신이며 생존 본능이에요. 70년간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저는 서울 야경 사진을 띄웠습니다. 학생들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십시오. 70년 전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도로도 없었으며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의지의 힘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이야기를 배워야 한다. 이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을 보며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선진국들은 한국을 보며 정체를 깨뜨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얼마나 강한 힘인지를요. 이렇게까지 한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교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일어섰어요. 교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25년 교수 생활을 하며 이런 박수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박수가 잠잠해지자 한 여학생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법은 많다고,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있고 인턴십 기회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다시 가고 싶다고. 그 학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 누군가는 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직접 볼 겁니다. 의지가 만든 기적을요. 그들이 돌아와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를요. 그렇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전 세계로 말이에요. 학교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별을 보며 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한국이니까요. 집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도 자원도 인구도 아닌 오직 의지로 만든 나라,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강대국으로 올라선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해외 시선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멈추고 어떤 나라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가 하는 질문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이나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AI 같은 단어보다 더 자주 등장했던 건 사람과 태도 그리고 선택이었으니까요. 비웃음과 무시는 늘 쉬운 쪽에서 나오지만 그 이후에 어떤 자세를 유지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별한 자원이 있어서도 아니고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비교보다는 다음을 준비했던 흐름. 그게 결국 오늘 우리가 본 장면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과거의 기록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로 남을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 그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